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농사를 짓다 보니 제가 동생들 밥 챙겨주고 갓난쟁이 막내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면서 엄마나 다름없이 막내를 키웠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동생들 돌보며 집안 살림을 하다 보니 마을에서는 또래보다 어른스럽다고 어른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일찍 철이 들어서 부모님께 어리광 부리거나 뭐 사달라 조른 적도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또래 친구들보다 연세가 많으셔서 동생들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숙제며 공부를 챙겼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으셔서 병원비와 약값으로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썼습니다. 돈 쓸 곳은 많고 가난은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엄마는 농사 지으며 아버지 병간호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셔서 몸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집안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에 취직을 빨리 하기 위해서 상업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학교가 마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엄마를 도와 농사 짓고 동생들 밥 챙겨주고 빨래며 집안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엄마는 항상 저를 보며 미안해하셨어요. 수진아, 미안하대. 부모가 되어서 너한테 침만 짊어주고 얼마나 힘드노. 왜 그래? 엄마야말로 아빠 간호하느라 잠도 못 자고 쓰러질까 걱정돼.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수진이 수영이 대학도 보내고 시집장가 잘 보낼 테니까 엄마는 건강만 신경 써. 요즘 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얼굴에 핏기가 없어. 그렇나? 이제 엄마도 밥 잘 먹고 울지도 않을게. 우리 어떻게든 아빠 건강 찾고 우리도 남들처럼 밥 걱정하지 말고 한번 살아보지.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다행히 바로 읍내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월급도 괜찮고 시골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직업이 은행원이라 부모님은 엄청 기뻐했습니다. 우리 큰딸 억수로 기특하대. 그 어렵다는 은행 덕 취직하고 내가 온 동네 사람한테 자랑하고 다닌다. 없는 집에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못 시켜줬는데 우리 큰딸 잘 커져서 고맙다. 아빠가 이렇게 환히 웃는 거 얼마만에 보는 거야. 내가 좋은 선물 했으니까 아빠도 빨리 나. 그래, 치료 잘해서 얼른 나을게.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식구들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면 고등학생인 둘째가 초등학생인 막내 밥 먹여서 학교를 보냅니다. 아버지는 주무시다가도 통증과 오한으로 힘들어하셔서 엄마는 간호하느라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세요. 다행히 둘째가 제법 의젓하게 저를 도와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시골이라 하루에 몇 대 없는 버스라 출근할 때 버스를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아침 7시 시간 맞추느라 항상 헐레벌떡 뛰었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기사님이 출발 안 하고 기다려주시기도 합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많이 늦었죠? 에휴, 숨 넘어가겠네. 저기 할머니들한테 감사하다고요. 매번 아가씨 언제 오나 늦을까봐 다들 걱정이요. 그러세요? 저 때문에 맨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요, 한 동네 식구인데 뭘. 내 아가씨는 직장이 어디요? 읍내은행에서 일해요. 오메, 좋은데 다니는구먼. 우리 아들이 25인데 중신 좀 써볼까? 참한 게 우리 며느리 삼고 싶네. 저 돈 벌어야 돼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결혼할 거예요. 우리 은행에 언니들 많은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에휴, 다른 아가씨는 필요 없대. 내가 말이 많았네. 버스 타고 가는 동안 좀 자그래. 출근하느라 얼마나 피곤하겠나. 매일 시장에 채소며 농사지은 작물을 팔러 가시는 할머니들은 절 손녀처럼 많이 예뻐해 주시며 삶은 옥수수, 감자, 고구마까지 매일 먹을 걸 챙겨주셨어요. 전 그걸 잘 챙겼다가 동생들을 줬어요. 과자 하나 제대로 못 사주다 보니 늘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은행 일은 제 적성에 딱 맞았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고객들 대부분이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 제가 입출금 내역서도 써주고 통장과 카드에서 돈을 대신 인출하고 입금하는 일도 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번거롭다고 다들 바쁜 척하면서 피하면 제가 앞장서서 잔일을 했어요. 저는 어르신들 돕는 일이 즐거웠거든요. 몇 달 후 아버지는 암투병을 잘 견디시다가 결국 밤에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시고 엄마는 한동안 우울증으로 힘드셔서 농사는 손 놓고 집에만 계셨어요. 저와 동생들은 엄마가 잘못될까봐 돌아가면서 엄마를 살폈습니다. 저는 근무하면서 수시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밥은 먹었는지 오늘 뭐 했는지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어요. 어느 날 처음 보는 할머니가 은행에 들어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무슨 업무 보실 건가요? 어머니요? 죄송해요. 제가 마을 어르신들이라 워낙 격이 없이 지내다 보니 어머니라 부르거든요. 뭐 듣기 좋구만. 참, 내 정신 좀 봐. 저 기계에서 돈 뽑으려고 하는데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그러세요? 제가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바쁜데 미안해서. 괜찮아요. 제 담당인걸요? 할머니는 저를 흐뭇하게 지켜보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할머니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마감 시간쯤 되면 은행에 오셨어요. 입금도 몇백만 원씩 하고 출금도 1,000만 원씩 할 때도 있고 돈이 꽤 많아 보였어요. 그러고 적금 통장도 2-3개씩 개설하고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덩달아 저는 실적이 올라 지점장님이 특급 수당도 줬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자주 보다 보니 점점 친해졌어요. 할머니는 제가 이것저것 잔일을 잘 도와줘서 고맙다고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맛있는 저녁 식사도 사주시고 집에 가져가려고 과일을 사서 주기도 하셨어요. 친해지면서 할머니의 집안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옷 입으시는 것도 세련되고 말투도 충청도 사람 같지 않고 확실히 시골 사람은 아니세요. 맞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옥천은 내가 젊었을 때까지 살았던 고향이야. 그러다 서울로 시집가서 쭉 서울에서 살고 있지. 자식은 아들 둘이고 돈 걱정은 없이 살았어. 시장에서 방앗간 하면서 돈벌이가 잘 돼서 건물도 몇 채 샀고 지금은 건물세 받는 걸로 살고 있어. 와, 우리 어머니 부자시네요. 근데 왜 서울에 안 계시고 옥천에 오셨어요? 에휴, 하늘이 모든 걸 다 주진 않나 봐. 우리 영감이 위암 판정받고 항암 치료하던 중에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려고 여기 별장 하나를 사서 살고 있어. 할아버님이 위암이시군요. 저희 아빠가 위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유, 저런 한창 젊은 나이에 떠나셨구나. 너희 엄마가 많이 힘드시겠네.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우시고 힘들어하세요. 우울증이 오셔서 항상 살펴봐야 돼요. 에휴, 수진이도 힘들겠구나. 근데 은행원 월급으로 아버지 병원비며 생활비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렇더라고요. 빚도 좀 생기고 제 월급만으로는 힘든데 어쩌겠어요. 아직 동생들이 고등학생, 초등학생이라 제가 가장인걸요? 빚이 있다고? 얼마나 있는 거야? 처음엔 1,000,000원이었는데 점점 이금융권에서 대출받다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서 1억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구나. 워낙 밝아서 부모님 사랑 받으면서 걱정 없이 잘 자란 것 같더니만 동생들 돌보면서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꼬. 제가 워낙 씩씩해서요. 어머니도 집에 뭐 고칠 거나 심부름 시킬 거 있으면 저 언제든 불러주세요. 할아버지 편찮으시다니까 저희 아빠 생각나서 마음이 안 좋네요. 저 이래봬도 힘도 세고 고장난 거도 잘 고치니까 머슴처럼 부리세요. 그래, 말만 들어도 든든하네. 수진이 너 내 딸 하자. 그렇게 전 할머니와 더 가까워져 할아버지 병원 가는 날이면 콜택시 불러서 같이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형광등이 고장나면 가서 고쳐드리고 돋보기를 써도 글씨가 잘 안 보이신다고 해서 공과금 고지서나 우편물이 오면 다 읽어드렸어요. 할머니는 저를 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제 통장 계좌번호를 묻더라고요. 어디서 받을 돈이 있는데 잠깐 내 통장에 넣어뒀다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흔쾌히 계좌번호를 불러줬고 바로 돈이 입금되었어요. 근데 금액이 너무 커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1억이었거든요. 저는 돈이 입금되었다고 할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돈 들어왔는데 너무 큰 돈이라 1억 맞나요? 그래, 1억 맞아. 수진아, 그걸로 빚부터 갚아. 너가 우리 늙은이들 말벌도 대어주고 살뜰하게 챙겨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냥 준다고 하면 너 절대 안 받을 것 같아서 내가 거짓말했어.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큰 돈을. 근데 저 선물인가 봐요. 이 돈 어머니한테는 별거 아닌 돈이겠지만 저에게는 우리 가족 목숨이 걸린 소중한 돈이거든요. 이 돈 거절 안 하고 받을래요. 그래, 잘 생각했어. 충분히 너 받을 자격 있어.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빚을 갚고 나니 여윳돈이 생겨서 제 월급을 알뜰하게 적금 부으면서 돈도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는 대학에 들어갔고 막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대학 등록금 내고 나니 통장 잔고는 금세 바닥이 나고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정을 알던 할머니가 어느 날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농사 지으셨다고 했지? 지금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힘든 일은 못 하실 테니까 우리 집 정원 관리해주면서 내가 월급을 좀 드리는 건 어떨까? 저야 너무 좋죠. 엄마 우울증도 없애고 돈도 벌고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 그럼 어머니와 상의하고 알려줘. 난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셔도 좋아. 집에 가서 그동안 할머니와 어떻게 만났고 어떤 사이인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고마우신 분이라며 엄마는 기꺼이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엄마는 꽃밭도 가꾸고 정원에 있는 나무들을 손질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힘든 일이 아니라서 엄마도 좋아하시고 일을 하니 점차 성격도 밝아져서 우울증도 사라졌어요. 엄마는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을 너무 많이 주신다고 빨래와 청소도 자처해서 하셨어요. 또 할아버지 산책도 시켜드리며 말벗도 대어드렸어요. 그렇게 몇 년 후 할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두 아들이 내려와서 임종을 보고 경황이 없는 할머니를 대신해
엄마와 제가 장례를 맡아서 치렀어요. 큰아드님이 저한테 와서 저 수진 씨죠? 어머니 통해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잘 챙겨주셨다고요. 진작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동안 제가 공부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 5년 동안 한 번도 못 뵀네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요.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당연한 거 한 것뿐인걸요. 그렇게 장례식 때 처음 만난 그 남자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선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 할머니는 별장을 파시고 이제 서울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전화 오셔서 저보고 빨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서 저는 택시를 타고 갔어요. 헐레벌떡 들어가니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큰아드님과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 왔니? 빨리 오래서 놀랐나 보네. 그럼요. 전 할머니한테 무슨 일 생겼나 해서 얼마나 놀랬다고요. 일주일 후면 나 서울 가잖니. 그럼 우리 수진이 보는 것도 힘들어지잖아. 그러다 보면 연락이 끊길 수도 있고 그러면 남남이 될 수도 있잖아. 나는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 내 옆에 너가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큰아들이 너보다 3살 많은데 여자 한번 안 사귀어보고 공부 잘해서 미국 유학 간 거거든. 이제 결혼해야 할 나이라 우리 아들과 정식으로 사귀어보고 내 며느리 하면 어떨까? 진짜 네 어머니가 되는 거지. 아니 어머니 갑자기 무슨 결혼을요. 전 아드님과 말도 몇 마디 안 나눠봤는데. 수진 씨, 사실은 제가 어머니한테 수진 씨 사귀게 해달라고 조른 거예요. 장례식 내내 저희 어머니 챙겨주시며 아버지 잘 떠나시게 도와주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첫눈에 반한다고 하죠. 많이 놀라셨을 텐데 당장 결혼하자는 건 아니고요. 같이 서울에 가셔서 엄마 일 도우면서 저희도 천천히 알아가요. 저희 이래봬도 괜찮은 남자예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제가 감사해요. 저도 어머니랑 헤어지는 거 싫었는데 옆에 있으면 너무 좋죠. 그리고 그쪽하고도 인연이 되면 좋고요.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실 저도 그 남자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거든요. 둘이 너무 잘 어울려. 아유, 이젠 내 속이 시원하네. 수진이가 우리 아들 싫다고 하면 어쩌나. 너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 정말 잘 됐다. 서울에 살 집이랑 너 직장은 걱정 마. 미리 다 알아봤거든. 집은 계약만 하면 되고 미리 은행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너 서울 지점으로 발령 부탁해놨어. 내일 출근하면 어딘지 얘기해 주실 거야.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씀드리니 엄마는 엄청 기뻐하셨어요. 수진아, 진짜로 잘 됐다. 나도 그 어르신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너 시어머니가 된다고 생각하니 엄마 마음이 푹 놓이대. 시집살이 할 일은 없겠구나. 그런데 나 혼자 서울 가면 엄마가 동생들 봐줘야 되는데 괜찮겠어? 몸도 약한데. 괜찮아. 엄마 이제 건강해. 모텔 청소일 알아봤더니 당장 다음 주부터 일하러 오라더라고. 식당 일보다는 덜 힘들고 월급도 괜찮은 편이라 등록금은 충분히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제 너 행복만 생각해. 저는 안심하고 옥천을 떠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구해주신 집은 어머니 건물에 있는 원룸이었는데 넓고 깨끗한 게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집과 걸어서 5분 거리라 가까워서 그것도 좋았어요. 계속 은행도 다니며 민석 씨와는 매일 데이트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10살 차이 나는 시동생과도 친해지게 되었어요. 저도 막내와 10살 터울 나는 터라 왠지 시동생이 더 애틋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자산가지만 두 형제는 사치를 모르는 아주 검소하고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민석 씨 또한 동생을 유난히 아끼고 챙겨주면서 우애가 깊더라고요. 민석 씨는 유학을 끝내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취업 준비를 해서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시동생은 유난히 소심한 성격 탓에 고등학교 졸업 후 어머니 건물에서 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차츰 어머니 일을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민석 씨와 결혼을 하고 원룸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집은 3층짜리 빌라로 1층은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사용하고 2층은 저희 부부가 사용했습니다. 3층은 거실 겸 휴식 공간이 꾸며져 있어 그야말로 초호화 럭셔리한 삶이 펼쳐졌어요. 결혼과 동시에 제 인생은 180도로 바뀌었다고나 할까요? 어릴 적 밥도 못 먹고 살던 지독한 가난은 이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건물 5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세가 많으심에도 직접 건물 관리를 할 정도로 사업에 열정적이세요. 그리고 제가 은행 담당자로서 시어머니 자산 관리를 해주고 있어서 시어머니도 저를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시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다들 잘해줘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행이 시작된 그날은 시동생의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다들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에 외식하기로 했어요. 저는 시동생에게 어울릴 자켓을 백화점에서 사서 기뻐할 모습에 기분 좋게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난 거의 레스토랑에 도착했어. 당신은 어디쯤이야? 사거리 앞에 신호받고 대기 중인데 이거 지나면 나도 곧 도착해. 선물 준비했죠? 난 자켓 하나 샀는데 또 까먹은 거 아니죠? 그럼 낮에 백화점 가서 미리 사놨지. 지금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난 비밀이야? 네, 기대할게요. 그럼 레스토랑에서 봐요. 남편은 파란불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 차 바로 앞 횡단보도에 시동생이 길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걸려고 하던 그때 갑자기 건너편 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시속 100km가 넘는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더니 횡단보도에 서 있는 시동생을 덮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엑셀을 밟아 돌진해 그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남편 차는 몇 바퀴 돌다가 가로수에 부딪혔습니다. 시동생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차의 창문으로 형의 얼굴을 봤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차로 뛰어가 형을 부르짖었습니다. 형! 정신 차려!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였고 팔이 차체에 끼어서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119 신고를 해줬고 곧바로 구급차가 도착해 장비를 이용해 차체를 들어올려 남편을 꺼냈습니다. 시동생은 혼비백산이 되어 남편 손을 붙잡고 구급차에 동승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형 죽는 거 아니죠?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 수술해야 되니까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 연락하세요. 시동생은 통곡을 하면서 겨우 시어머니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레스토랑에 있던 저와 어머니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리셔서 제가 부축해서 겨우 한 걸음씩 발을 떼셨어요. 수술실 앞에 앉아있던 시동생이 저와 어머니를 보자 오열을 합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형이 사고가 났어요. 사거리 건너편에서 갑자기 차가 돌진했는데 횡단보도에 서 있던 제 쪽으로 오자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형 차로
그 차를 막은 거예요. 형 아니었으면 제가 죽었을 거예요. 형 죽으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서방님, 형 금방 깨어날 거예요. 서방님 잘못 아니에요. 민서가 아무 일 없을 거야. 장장 5시간의 수술 후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옵니다. 그러고 아주 무거운 표정으로 수술은 잘 되었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왼쪽 팔에 충격을 받아 절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장관 선생님,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팔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바닥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한 팔을 잃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항상 웃음이 가득했던 시댁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불구자가 된 남편은 방에 틀어박힌 채 매사에 짜증내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전혀 볼 수 없었던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밥도 안 먹고 신경질적으로 바뀐 아들을 보며 시어머니는 매일 눈물바람이었습니다.